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437페이지의 연면적을 함께 보십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부터 합계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각 층이란 말이 빠져 있으면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건물 한 동 전체의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이라 표현하고, 만약 사무실을 건물 한 중에 한 개 층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무실에 대한 크기를 설명할 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 단지처럼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한다면 그 아파트 단지의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 합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동 일부분에 대한 크기는 바닥 면적 합계이고, 그래서 한 동 일부에 대한 크기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고,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해서는 연면적이라 표현하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존재한다면 연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건축물과 관련된 구성 중에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 그리고 연면적. 연면적과 관계된 개념으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지하층 1개층과 지상 3개층으로 구성되었다면 지하층을 포함한 4개층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이란 말이 있을 때 연면적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된다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지하층 당연히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1. 지하층의 면적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2번. 가로속의 부속 용도인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중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 4번은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사 지붕의 경우에는 지붕 바로 아래 대피 공간. 4번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곤란하겠죠. 그래서 보통 1번과 3번만 우리 시험에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여기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용적률 계산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서 도로를 따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건물 크기를 인식하는 사안을 말하게 됩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특정 건축물의 지하층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부분,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과 중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 여기 피난 안전 구역은 화재 발생 시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러한 곳은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제외시킴으로써 건축주가 이 피난 안전구역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인정한 예외가 되게 됩니다. 4번의 대피 공간의 경우에도 화재 발생 시에 대피 용도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제외시키고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 주차장과 관련된 특례 사항들을 마련해야만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4가지 부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층 등은 용적률 산정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바닥 면적이었습니다.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된 개념, 그리고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획이 없는 건축물과 노대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필로티 기억나셔야 됩니다. 공동택에 달려있는 필로티는 용도와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택 외의 건축물은 주차, 통행에 전용하는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승강기 탑처럼 건물 옥상이나 건물 내부에 설치한 공간, 일정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다락에 관한 사항 기본적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에어컨과 관련된 실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냉방 설비, 배기 장치 전용 공간이죠. 그러한 공간은 1제곱미터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 경사 지붕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제외시킨다. 그리고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5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 5가지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는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수술하고 있는데 높이는 지표면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수의 주요 사항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바로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5번 층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지하층 정리하시면서 함께 보셨죠. 그리고 난가로 2번 층수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남산타워 방문하시게 되면 전망대에 이른 통로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인 경우는 4m를 한 개 층으로 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층수 산정 시에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본다. 가끔 빌딩 방문하게 되면 1층, 로비층의 층고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면에 보면 한 개 층인데 엘리베이터나 계단실 뒤편은 그 부분이 2 이상의 층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면에 2개 층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1층이 아니라 2개 층으로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이십니다. 그리고 층수 산정 시에 제외되는 부분으로서 1번만 함께 보십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의 존재는 특정인만 알고 일반인은 모르죠.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지하층은 층수 산입에서 제외시킨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까지 함께 보셨는데 이 부분에서 보통 2문제에서 3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개념, 법령 적용 여부, 건축물 구성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종류와 구성 요소,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파악해 놓으시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계된 사항으로 결합건축, 건축 대수선과 관계된 사항으로 리모델링, 용도 변경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이죠. 그래서 유지관리 개념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용도 변경은 관할 관청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건축물 회장을 작성, 비치하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반면 건축 대손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만 건축 대수선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2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때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 시에 당연 설계 도서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권리와 설계 도서에 대한 확보를 토대로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건축 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 파악하고 허가 여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허가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이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권자의 허가 대상 아니고 건축 대수선이 그 대상입니다. 덕분에 결합 건축이건 리모델링이건 모두 허가권자의 허가받은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권을 행사하는 관할 관청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가 관할 관청해야 됩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경 쓴다? 바쁘시죠?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신경 쓴다? 바쁘신 분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단체장인 시군구청장이 원칙적 허가권자입니다. 예외에 관한 사항은 천천히 반항하십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설계도서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한 절차로서 안전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 영향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봐주실 것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 허가받아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분양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소득은 사익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공익과 저촉되는 경우가 있다면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 등의 제한과 사용 승인,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취소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런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공사에 착수하며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게 되고 저 사용 승인 받은 후 완공된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단계에 걸친 절차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건축 절차에서 하나 또는 두 문제가 시험에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봐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1절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성격에 관한 내용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얘는 한 20년, 30년 전쯤에 시험에 나오던 형태로서 지금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건축법에서도 판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고 하면 이게 활용될 수 있겠지만 판례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법 전반에 걸쳐 판례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과락 넘는 사람이 몇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민법에서만 공부하는 자체가 좀 어찌 보면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442페이지에 건축물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 예를 함께 보십니다. 통상 건축 절차는 이러한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건축 절차 밟기 전에 내가 소유한 땅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전 결정에 관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실 것으로서 2번 사전 결정 대상 차시였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부터 건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 허가 신청 전 확인되셨다면 얘는 정식 건축 허가 신청 밟기 전이다, 후이다? 전이죠.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 건축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이제 우리 충분히 부동산 공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해당되는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죠. 만약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주거지역에 속해 있거나 또는 농림지역에 속해 있다고 하면 나이트클럽에 대한 건축 허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를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소유한 땅에 어떤 건물 건축하는지 물어볼 수 있죠.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이다?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땅에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 입지에 관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2번, 3번 등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3번 사전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에 사전 결정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은 경우 다음 허가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본다 추천했습니다. 의제입니까? 간주입니까? 추정입니까? 의제이죠. 기억입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2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단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다만 보전 산지의 경우는 도시 지역만 해당한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는 말만 추천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디귿, 농지 전용 허가 등, 리얼 하천 점용 허가 등 이 네 가지에 대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 결정과 관련된 대상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 사전 결정을 대지 소유자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그 대지에 사전 결정서가 송불되게 되면 나는 네 가지 법령에 대한 인허가 신청해 본 적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전 결정 신청 하나 했고 그 사전 결정서가 날라왔을 때 네 개의 관계 법령의 인허가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제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가 되길 겁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 허가 등, 농지 전용 허가 등. 이번에 사전 결정 신청한 대상이 농지이거나 산지였다고 하면 그것 더 이상 산지, 농지가 아니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재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전용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농지였는데 이 농지에 사전 결정 신청하고 이곳에 상가나 단독택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사전 결정서가 통지되게 되면 이 농지에 대해서는 상가를 건축하기 위한 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결정서가 날라오게 되면 해당 시군구청장 허가권자는 유능한 분이죠. 다음 선거에 출마하시면 한 표 찍어줄만 하죠. 대신 사전 결정 신청했는데
사전 결정서가 날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 농지는 계속 농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유능하다는 생각을 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직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하여 그 시장에 또는 군수구청장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 4가지 인허가 의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허가 중에 도로 점용 허가란 말 없고 건축 허가란 말 없습니다. 건축 허가는 의제되는 것 절대 아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준보전산지의 경우는 도시지역이건 비도시지역이건 관계없이 사전 결정서가 날라오면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보전산지의 경우는 도시지역에 속해 있을 때만 사전 결정서가 통지되게 되면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처리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사전 결정서가 통지되었을 때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처리되지만, 비도시지역의 보전산지의 경우는 산지 전용 허가 의제되는 것 아니죠.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 정도만 봐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허가 신청 의무라는 것 하셨는데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2년부터 신청하지 아니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실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 받았다고 하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2년 이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여기 사전결정이 시험에 주로 출제되게 되면 의제 대상에 관한 사항과 실효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루는데, 최근 30회 때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다음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실효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3절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는 건축물부터 대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시, 특도,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단체장의 허가 받음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21층 이상 건축물 등의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줄쳐 놓으시고 건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대선 들어가는 것 아니죠. 오직 뭐만? 건축만. 특별시장의 광역시장에 허가 받아야 된다. 다만 공장 창고 줄쳐 놓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 대해서는 워낙 지문길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2줄 밑에 제외한다. 공장 창고의 경우는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번 10분의 3, 30% 이상을 증축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는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 내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과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의 요건인 대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에 관한 문제와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계속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권자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에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피시는데, 건축법령상
허가 받을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단체장인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시 광역시라고 하는 행정청은 자신의 관할이 있겠죠. 그 관할은 바로 특별시 광역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규모 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광이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면 우리 주변의 국민택 규모의 주택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이고 공용 부분의 면적이 보통 2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국민택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 면적은 110제곱미터인데 이게 1000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인프라라 불리는 기반설,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설치가 필요하죠. 특별시, 광역시에 기반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권 가지고 있는 자는 구청장이다,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이런 대형 건물을 특광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에 만들어진 제2롯데월드라고 하면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제2롯데월드가 한 10년, 15년 지나 건물에 하자 발생하면 대수선할 수 있죠. 그 대수선할 때는 새로운 기반설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대수선에 대한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요건과 규모에 관한 요건, 건축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건축물 중에 공장, 창고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여기 공장 등은 일자리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쉽게 함으로써 일자리 많이 늘려주도록 건축법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의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공장, 창고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관계없이 항상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그 정도를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허가권자와 예외적 허가권자를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 구청장이죠. 특광 시군 구청장.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허가의 사전 승인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동그라미 1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두 줄 밑에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여기 도지사는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31개 시군에 있어서는 균형 발전해야 된다. 거점 중심에 집중적인 개발해야 된다. 지금은 지방 분거지대이죠. 균형 발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에 경기도에 속해 있는 31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특정 시군의 거점 중심의 집중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장 창고는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죠. 그래서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될 수 없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2번, 3번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어나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지사 사전 승인과 관계된 사항은 최근 개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고,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그 개념만 잘 잡아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겁니다. 양가로 2번 사전 승인 절차에 대해 그냥 필요 없는 것이고요. 3번 건축허가 절차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4번의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건축허가 요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